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이제 혼적 출산에 대한 부분과 이데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는 앞서 이제 육체적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로스의 기능이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을 하는 것인데 육체적 출산을 하게 된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 성적 본능에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적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영혼도 지적인 출산을 욕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출산하는 출산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분별과 여타의 덕들이라고 하는데, 분별이라는 거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식과 덕들을 낳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시인과 장인이 이런 것들을 낳는 출산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크라테스가 시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인은 계속해서 훌륭한 것을 만드는 인물로서 나오게 되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적 출산물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와 가정의 경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통치와 관련된 거, 지적인 부분, 인간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오티마는 영혼적 출산, 지적 출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산을 하게 되는지 그 출산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탐구심이 강한 사람이 자기 지적 탐구심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지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지식을 이제 다른 상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다르게 말하면은 성적 본능에 의해서 육체적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적절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상대에게 나의 지식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적 출산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출산을 하게 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공고한 친애를 갖게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아름답고 불사인 아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디오티마는 모든 사람이 이런 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지적인 교류, 지식의 전달,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정한 사람들은 이런 교류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거를 바라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영혼 출산자들, 지적인 출산을 한 사람들은 호메로스 같은 이들을 부러워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불사의 명예를 주는 자식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크르고스는 라케다이몬을 개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솔로는 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적인 출산물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숭배를 계속해서 하게 한다. 즉, 이 사람에 대한 숭배가 나타나는 건 이 사람들이 남긴 지적 출산물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남긴 어떤 책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숭배가 나타나니까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혼적 출산자, 지적 출산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게 되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그래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외적 아름다움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다가 이제 점점 외적 아름다움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걸 느끼겠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태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태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도가 좋은 사람이랑도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떤 걸 잘 알고 모르고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태도만 단순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줄 사람인지, 그래서 그 현명함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은 외적 아름다움, 태도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현명함의 아름다움 세 가지를 목격하게 되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외적 아름다움보다 현명함이라는 아름다움이 더 뛰어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외적 아름다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현명함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명함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자기도 매력적인 인물이 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을 얻으려고 매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암 자체, 아름다움의 원천인 이데아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디오티마는 이데아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좋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데아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과 소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항상 아름다운 것이고, 어느 특정 순간에만 아름답지 않고 늘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존재들,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은 고정불변하고 아름다운 것 자체이면서 존재이지만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데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설명이다라는 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데아는 혼적 출산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데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디오티마는 인간이 삶이 가치가 있게 되려면은 이데아를 목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면 삶의 아름다움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되려면은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으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데아를 알을 추구하다 보면은 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덕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된 덕을 행하는 사람은 신이 좋아하게 되겠죠. 신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진정한 불사자, 계속해서 소멸하는 가사자로 계속 환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두게 되기 때문에 불사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에로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 이데아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불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에로스를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찬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의 입장, 그러니까 디오티마가 말하는 에로스의 기능과 그런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한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고요. 다음번에는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찬양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